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째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49제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조만간 추가 신병 확보를 마치고 수사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1차 수사 결론은 해를 넘겨 내년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6천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독감 환자도 일주일 사이 75%나 급증하면서 크게 유행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에 서해안과 제주 산간 등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휴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이달 2일까지 처리해야 했던 내년 정부 예산안,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회가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중재를 하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에서는 여야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산 협상이 연장되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연일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전국 현안은 잠시 뒤에 여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49일째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역 부근에서도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여 참사 당일 112 신고 음성을 함께 듣는 등 참혹했던 당시 상황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이태원역 시민추모제 현장입니다. 네, 지금 시민추모제가 한창일 텐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158명이 희생된 참사 현장 부근입니다. 오후 6시부터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시민추모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국화꽃과 촛불을 손에 든 추모객들이 일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시민추모제엔 유가족 측 참가자 300여 명과 추모객 등 모두 만여 명이 모였다고 추산하는데요. 희생자들의 사진과 이름이 화면에 가득 차자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애도했습니다. 또 오후 6시 34분 압사를 언급한 첫 112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이 발표한 시각에 맞춰 침묵하며 추모하고 당시 신고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의 편지 낭독 등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195개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추모제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추모제는 밤 9시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현재 이태원로 녹사평역에서 해밀턴 호텔 앞 양방향 모든 차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추모제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라 통제가 종료되는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민추모제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오는 30일에도 이태원에서 2차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역 시민추모제 현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특수본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도 지연되면서 수사의 결론은 해를 넘겨야 나올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 출범 당시 특수본의 포부가 무색하게도 이태원 참사 당일의 진실은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유가족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참사 원인에 대해 특수본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자세히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사진 좁다란 골목에 불법 건축물까지 더해지며 인파가 한 몸처럼 떠밀려 움직이게 됐다는 특수본의 설명도 다들 익히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사의 책임이 대체 누구에게 있는지는 제대로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출범 한 달이 넘도록 특수본이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단 3명인데 그마저도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거라 참사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현장 책임자들이 부실 대응했다는 개별적 정황은 찾아냈지만 이게 참사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서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수사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과실과 그 과실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 봐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입증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수부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허위보고서 승인 혐의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드러나 추가 구속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신병 확보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는 손도 못 대는 상황. 윗선 피의자 가운데 지금까지 특수본 조사를 받은 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일합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추가 신병 확보를 마치고 다시 윗선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책임자부터 고위급까지 여러 책임자의 잘못이 모여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공동정범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선 폭넓은 수사가 필수적인 만큼 1차 수사 결론은 내년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또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수사 범위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물꼬를 트는 듯했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뒤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어깃장을 놨다는 야당이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이 불발된 뒤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 있으니까 민주당이 조금 첫 해에는 정부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집권여당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배경에는 김진표 의장이 던진 절충안에 대한 첨예한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경찰국 등 대통령령으로 설립한 기관의 예산도 예비비가 아닌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기류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인세 인하 혜택만 하더라도 이 소액 주주와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에 골고루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포인트 인하라도 받겠다던 국민의힘이 돌연 부정적으로 돌아선 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깃장을 놨다며 협상 표류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예산안 합의 처리를 강조했던 김진표 의장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여야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가 내놓은 주기대안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도 합의가 안 되니까 내놓은 대안에 불과하고 합의를 해주세요. 여야는 주말에도 물밑 협상 등을 이어가며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서 예산안 타결이 올해 말까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되는 대로 본격 시작하기로 했던 이태원 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시민 분향소에 가서 사과하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탄용 정쟁으로 참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49제를 맞아 정부 여당이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 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 와중에도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날을 세우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 정쟁의 도구로 쓰는데 혈안입니다. 내년도 예산 협상이 거듭 지연되는 가운데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 기간 45일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기간 연장도 시사했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줄어든 국정조사 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일단 기간 연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연장 가능성도 염두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가 단기간에 빨리 마쳐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여야는 본격적인 국정조사 시작을 앞두고 물밑 작업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예산안 협상 여파로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 전직 통계청장 2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윗선으로 조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소득 분배는 물론 부동산 통계 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신구 권력이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국가통계 관련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최근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분배 통계에 대한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까지 끌어올리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청장이 표본 규모를 확대한 뒤 내놓은 1분기 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은 곤두박질 쳤고 상위 20%와의 소득 격차도 직전 분기보다도 크게 벌어지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 전 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전격 교체된 배경에 정부 기대에 못 미치는 통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소득 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그랬는데 아니 다른 차관도 많은데 왜 여기를 청장을 이걸 왜 바꿉니까? 과거에도 요 집권위기 이 시점에 대부분 차관급 인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황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1분기 통계 표본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던 강신욱 전 청장이 신입 통계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이어 소득과 집값 통계 왜곡 의혹까지 전 정부를 겨냥한 잇따른 감사는 다시 한번 신구 권력 충돌로 확전되는 모양새입니다. 통계 조작은 부도덕한 정부가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철저하게 감사해서 통계 조작 지시의 배후를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서 국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정책 결정권자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원 감사가 통계청장에 이어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 윗선을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법무부 감찰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이어오던 이 전 지검장인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선 작심한 듯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잇따라 요직에 올랐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작심한 듯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지검장 재직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감찰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자신이 지휘했던 검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와 자신을 재수사한다고 윤 대통령의 총장 시절 비위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며 찍어내기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천연희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가 내려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때 윤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전 지검장은 재작년 채널A 사건 수사팀이 갖고 있던 한 장관의 통화 기록 같은 자료가 윤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에 불법으로 넘어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던 박은정 부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6월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하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랐을 뿐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교수를 선정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라고 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잘못을 사거나 반성을 했으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입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던 윤 대통령은 불복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도 연루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뒤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난 2012년 MBC 노동조합이 공정방송을 위해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0년 만에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해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쟁의 행위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에게 돌려주자. 문화방송 사수. 네. 지난 2012년 전국 언론노조 MBC 지부 조합원들은 공정방송을 위해 김재철 당시 사장 등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에 임명된 뒤로 정권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나 보도가 축소되고 관련 기자와 PD들은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겁니다. 김재철 씨는 이후 진행된 인사에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한직으로 내쫓았습니다. MBC 노조는 사옥 1층을 점거하고 문을 막는 등 1월부터 170일 동안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현관과 로비 기둥에 사장은 사퇴하라는 등의 대자보를 붙이고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노조원들이 정당한 목적 없이 부당하게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 방해와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노조위원장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잇따라 재물 손괴 혐의만 유죄로 보고 주된 혐의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C 사측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근로 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공정방송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받아들여 MBC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건 방송사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근로 환경이나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며 쟁의 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방송을 위한 구체적인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인 공정성 자체를 요구하는 쟁의 행위까지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대자보 등을 붙인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9년 세상을 뜬 고 이용마 전 기자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 여야 간의 예산안 협상 참 될 듯 했는데 결국에 오늘까지도 합의에 실패했고요. 협상이 뭐 주말 넘어서 다음 주 초 너머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장도 상당히 중재를 하면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2차 중재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그 안이었는데 이 안을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사를 보면은 정치부 기사를 쭉 보면은 애시당초 2%포인트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안도 국민의힘의 타협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며칠 만에 이제 입장이 바뀐 건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민의힘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저도 들어보면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그 법인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고, 법인세는 하나의 뭐 보여지는 부분이라면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무언가 합의를 이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김진표 의장의 어떠한 중재 노력에 대해서는 존중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데, 우선 법인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것은 글로벌 경쟁의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97개국이 인하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고, 또 OECD 평균이 21.48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인세 최고 세율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운 수준으로라도 좀 낮추기 위해서는 3%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만 인하를 하자는 것이 좀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상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어제 그 비공개 의총에서는 이야기가 됐고요. 또 뭐 나오겠습니다만 행정안정부의 경찰국이라던가 인사정보관리단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상 그 해당 조직의 그 예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쟁점들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법인세를 인하했을 경우에 투자나 일자리가 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에도 다른 이제 이 대담 코너를 통해서 또 심도 있게 토의한 바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난달에 이제 발표됐었던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이 연구 결과를 쭉 종합을 해보니까 법인세율 인하의 유효성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게 나온다라고 예산정책처에서도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여야 간에 어떤 정치적 차원에서 이 타협을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법인세율 부분뿐만이 아니고 조영 원내대표도 그 부분을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한 6가지 이상의 다른 쟁점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이기도 한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다른 쟁점과 합해서 좀 주고받게 할 수 있는 좀 더 절충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참으로 지금 상황이 국회가 무기력하고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저희는 김진표 의장님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공은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까지도 계속 협상을 할 텐데요. 실제로 지금 오늘도 원내대표께서 노력하셨고 의장님도 중재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한 것이고 이제 지금 정부 여당 사이에서 소통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보면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물러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한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의 소통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저희와도 이제 주말 동안에 합의의 여지를 갖고 소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말 윤석열 정권이 국회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국민의힘에서 운신의 폭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심의 눈치만 보게 된 이 상황에서 정말 국회가 예산 마지막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 매우 속상한 마음이고요. 지금 빠르게 국회에서 이미 데드라인이 많이 늦었지만 합의가 되고 처리가 돼야지 이제 광역 그리고 기초 지자체까지도 관련된 예산들이 내년에 준비가 되면서 정말 취약계층까지의 정말 현장에까지 뿌려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 독단의 모습과도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께서 빨리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민주당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 데드라인은 주말이 맞이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산에 대한 시간이 국회 시간이 됐을 때 처음부터 준예산에 대한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고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큼 과연 예산을 합의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었냐에 대해서 진정성의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더더욱이 예산 합의가 되면 국정조사를 시작한다라는 그 여야의 합의에서도 예산과 결부돼서 국정조사를 얘기한 것조차가 예산을 질질 끌면서 국정조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중재안 뒤에 숨어 있는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쟁점들이 6,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숨어 있는 부분은 사실 그 윤심 눈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윤심 눈치를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와 저희가 확정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고 국회는 그리고 정부가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피는 것은 여당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6, 7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부부 그 위에도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할 때 20% 감액하는 부분이요. 그건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에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돌연 폐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연간 1조 6천억 원을 더 지출하도록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했던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지역화폐 예산이 7천억 원 증액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표 대표의 그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5조 9천억 원 증액을 비롯해가지고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쟁점이 아직 합의에 못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들으면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데 국회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야당이 심판을 하겠다라는 건지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저희는 심의 확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심의 확정을 넘어서 2023년도 정부 예산을 이재명 예산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까지 편성해버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정부 예산을 뜻대로 민주당이 썼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그 첫 예산은 예산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야당 맘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라는 그 국민들의 뜻을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맡겨놔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서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자인한 거라고 봅니다. 예산안은 심의 확정만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주면 그다음에 감액을 먼저 하고요. 그만큼 증액을 할 수 있는 게 국회의 기능입니다. 3권 분립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보내는 대로 그냥 심의만 하고 그대로 통과시킨다 그러면 국회 기능을 상당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걸 자인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야당으로서의 주장을 당연히 존중하고 여야 협치를 해야지 예산도 통과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시행령 정책에 대한 예산, 예비비로는 안 된다. 무조건 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떠받들고 있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운신의 폭이 과연 소신껏 있는지 주호영 원내대표도 합의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15일 마지노선 그리고 다음 주까지 기다린다고 했지만 정말 주말까지 합의가 안 된다? 정말 국민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도 야3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을 질질 끌고 있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는 중재안 뒤에 숨어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어떠한 그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였죠. 후보 때 대선 후보였을 때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리할 때마다 항상 이재명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고요. 이재명의 방탄이다, 이재명 표다 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는 저런 나쁜 소성을 사실 국민의힘이 버리고 야당을 제대로 인정을 하셔라. 그래야지 협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숫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이 1조 6천억 원을
6천억 원을 더 지출하자라고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하던 부분인데 그걸 폐지하고 더 지출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화폐 예산도 7천억 원을 증가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뒤에 공공임대주택이 5조 9천억 원 증액입니다. 이런 거 그러면 깎자라는 겁니다. 왜 이걸 자꾸 증액하자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이해 못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런 모습처럼 국민의힘이 계속 독단을 부리면서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진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국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예산안 협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제 이 윤심을 의식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세 이 세법 개정안은 이제 관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야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에 나가는 그렇죠.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다른 그 6가지 이상의 7가지의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 법인세 부분도 좀 더 절충을 볼 여지는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저는 우선 아까 윤심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 민주당에서 윤심에 대한 프레임을 자꾸 씌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윤석열 정부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하나 정리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인세 자체는 사실은 거래하듯이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법인세를 인하하고자 했던 것은 글로벌적인 추세를 좀 맞춰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는 아마도 협의를 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긴 협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우선은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지도부끼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얘기해봤자 예.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말까지는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다. 그때까지 결단하고 오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국정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여야가 합의했었던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오늘로 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다음 주부터 시동을 건다고 하더라도 3주밖에 남지 않아서 얼마 남지 않았죠. 예산안 처리가 돼야지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아까 야3당이 단독으로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지금 말씀을 거듭하고 계십니다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사실은 오늘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예. 이제는 일정 합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 49제 유족들은 이제 추모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진상규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수본에 뭔가 위법행위만 한다고 해서 진상규명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결국에는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4주 정도의 기한은 필요하다. 첫째 주에는 예비조사 그리고 또 현장 방문 그다음에 또 기관 보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작성까지 적어도 4주 이상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나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국정조사 이렇게 기간을 잡았는데요. 오늘이 이미 11월 24일 시점으로 해서 23일이 지났습니다. 딱 반이 넘어가는 오늘의 시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합의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도가 무엇이냐. 참으로 국정조사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오히려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방어망을 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기간 연장 생각하고 있지 않다. 짧고 빠르게 가겠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을 제대로 하시고 나서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정부 여당으로서의 유족과 피해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 특위위원들은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집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일단 수리는 아직도 되지 않은 상태죠.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국정조사 하긴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정조사는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49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49일이 490일보다 더 많이 느껴지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단장의 고통 그 자체였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국정조사를 빠르게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사실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2주 전부터 벌써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 여당의 입장, 여당의 의원의 입장으로 정말 송구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반쪽짜리 국정조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는 빠르게 실행돼야 되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면 사실은 저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원하시는 대로 원래 진행을 드리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허 의원님이 국민의힘 지도부라면 좀 더 여야 협상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그 다음을 이제 봐야 되겠죠. 이 45일에서 더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뭐 정해진 바는 전혀 없는 거고요. 네, 기간 연장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지도부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유가족 위주의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국민들께서도 국정조사 제대로 하기를 희망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신현영 의원께서는 지금 그 특위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니까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현장 조사라든가 기관 조사라든가 청문회, 증인 채택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일단 시작하면은.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 합의랑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여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시간 끄기를 할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문 발차를 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물밑에서는 여야 간사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된다고 하면 정부의 자료 제출이나 아니면은 기관의 출석이나 업무 보고 그리고 중인 출석에 있어서도 정부에서의 협조가 매우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러면 국정조사가 그 취지를 못 살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여야 합의로 같이 시작하면서 진정성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그리고 증인 출석 합의 그리고 기관 대상에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도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에 우리가 현장 방문하는 것을 매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위기관리센터가 얼마나 제대로 세팅돼서 정말 이런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현장 사실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아주 꼿꼿한 자세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증인 출석에 있어서도 분명히 난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의 국정 상황실이나 아니면 서울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이미 지금 특수본에서도 수사가 이렇게 오래 지연되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핸드폰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많은 증거들과 진실들이 묻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면은 우리 유족분들께서 지금 49제를 하면서 빨간 목도리를 매셨습니다. 네.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유족들과의 간담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정부 여당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꼭 대통령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소통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유족들을 위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이 사안을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과 그런 상징성 있는 것들이 오늘에서도 현장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당에서 진정성 있게 유족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위로할 것을 위로하면서 충분한 지원과 보상과 그리고 책임자 문책까지도 약속을 해주시는 게 국회로서의 본연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남은 시간이 꽤 많지가 않아서요. 국정조사 기간이 예산 처리가 되기 전이라도 여야가 미리 그 사전 협의를 해서 뭐 자료 확보라든가 이 기관 뭐 현장 조사라든가 미리 좀 사전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거리 미사일에만 고체 연료를 사용해 왔는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고체 연료 엔진이 화염을 내뿜습니다. 현장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 자리에서도 확연히 보일 만큼 거대합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 로켓의 추진력이 140톤 포스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0톤 포스는 140톤의 중량을 밀어올리는 추력을 말하는데 80톤 포스 수준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의 1단 엔진 추력의 약 1.7배에 달합니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북한의 화성 17형은 액체 연료 엔진 2개를 결합해 160톤 포스가량의 추력을 내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시험한 고체 연료 엔진은 한 개만으로도 그에 필적하는 140톤 포스를 내는 겁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함흥이 아닌 장거리 발사체 관련 시설인 동창리에서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ICBM에 대형화한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하나의 중대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하시며 북한은 특히 이번 시험에서 추진력 벡터 조종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기존 고체 엔진의 노즐핀 없이 엔진의 효율은 유지하고 추진력 전환이 가능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만 적용되던 고체 엔진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적용해서 기습 공격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연료 주입 부대가 필요 없어 부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에 참관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됐다는 의미로도 풀이되는 만큼 북한이 내년엔 고체 연료를 탑재한 ICBM 시험 발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도 4년 만에 제안국으로 동참했는데요. 북한은 미국의 정략적인 도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는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비롯해 다수의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8년째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의 내용을 토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문구를 일부 보완했습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과 즉결 처형,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한다는 기존 내용에 유족과 관계기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과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고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라며 비난했습니다. The so-called human rights violation mentioned in draft resolution cannot exist in our country where people first principle is fully embodied in all spheres social life. 이번에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습니다. 한국은 한 달 전 기권했던 우크라이나 인권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지며 보편적 가치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북한이 새로운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수준이고 전망은 어떤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은 이제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함흥에서 했었는데 네네. 네, 이번에는 이제 동창리에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동창리는 이제 장거리 발사체 관련 시설이라 네네.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ICBM과 연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함흥 쪽에서 하는 실험은 대체로 단거리 미사일용 고체 엔진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동창리 정도의 시설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140톤 포스 정도의 추력이 나오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정도의 실험을 하기에는 동창리 외에는 북한에서는 아직 준비된 곳이 없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좀 특이점은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시험을 하더라고요. 수직으로 놓지 않고. 수직으로 놓으면 이제 정확하게 그 추력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또 수직으로 놓으면 계속 그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140톤 포스 정도면 예. 옆으로 놓고 실험을 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또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의 차이점이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의 차이점이 굉장히 극명한데요. 예. 사실상 북한에서 이번에 그 동창리 실험의 핵심은 일단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고체 연료는 그 연료 자체를 미사일에 연결시켜서 계속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액체 연료는 산화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액체 연료를 넣은 미사일은 그 은닉성이랄지 기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는 미리 그 연료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고체 연료를 쓴 미사일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닉성 그리고 네네. 기동성이 고체 연료는 훨씬 뛰어나다. 그렇습니다. 미리 이제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킬체인이라든가 미리 네네. 이제 사전에 탐지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네네. 고체 연료로 북한이 이 전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할 때는 네네. 상당히 우리는 좀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체 연료를 쓴 미사일이 실제 발사가 되게 된다면 네. 탐지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체인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이 사전에 발사 직전에 탐지를 해서 그것을 미리 제압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은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고체 연료를 쓴 미사일이 예를 들어서 차량 이동형에 실려 있다가 그 터널에서 나온다 할지 또는 기차에 실려서 터널에서 나와서 발사를 하게 되면 몇 분 만에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압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그렇습니까? 무방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북한이 발표한 이제 엔진 지상 시험, 네네. 추력이 상당히 그 위력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40톤 포스인데 이제 네. 추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모든 물체는 지구에서 낙하하지 않습니까? 예. 떨어집니다. 그런데 추력은 거꾸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인데 이건 이제 140톤 포스 TF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140톤 포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니트맨이 있는데요. 미니트맨 3. 그러니까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렇습니다. 네. 그 미니트맨 3가 약 80톤 정도의 톤포스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추력을 이번에 북한의 이제 발표에 따르면 예. 추력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추력이고 그 추력을 그 미사일에 탑재시켜서 쏠 수 있다면 지금 지난번에 화성 17형 우리가 이른바 괴물 미사일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네. 그 정도 크고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미사일에 이번에 실험한 것을 그 엔진을 달게 되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140톤 포스면 그 동안에 그 세계에서 그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엔진 추력 시험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북한도 이제 신형 전략무기 개발용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전에 투입할 만한 단계까지 가까워진 건지 그걸 네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고체 연료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개발 과정에서 이제 난이도도 좀 높은 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참관을 했기 때문에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적 완성도가 이제 검증 단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간다는 것은 기술 개발의 수준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봤지만 그 고체 연료를 쓴 그 엔진 이 실험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직접 간 것이고, 다만 이제 이 고체 연료를 썼다고 해서 그러면 북한이 ICBM 기술 수준이 100% 완성된 것이냐, 예.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CBM에서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엔진 추력 시험이 중요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단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그 연료통들을 분리시키면서 날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성층권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예. 엄청난 고열과 고압력과 고충격이 발생하는데 네. 그것을 견디는 합금 기술이 정확하게 북한이 그 기술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가 지금 100%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미사일이 ICBM이 정확하게 탄착 지점을 형성해서 정확하게 유도하는 지점에 의도하는 지점에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각 발사만 했기 때문에 정상 예. 각도로 발사했을 때는 그 정확한 탄착 지점을 아직까지는 북한이 제대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북한의 ICBM 전체를 놓고 보면 예. 약 한 80에서 90% 정도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기술적 그 성능을 계속 시험해 가려면은 네네. 북한이 그러면은 한 내년쯤 해서는 네. 이 고체 연료를 ICBM에 탑재를 해서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북한의 ICBM 발사의 대체적인 그 연료는 액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고체 연료를 정확하게 성분을 배합을 해서 고체 연료를 이제 만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날아갈 수 있는지, 또 얼마만큼 그 추력을 발생시켜서 그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실험들은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이랄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라면 직접 아마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킬체인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특히 고체 연료를 이제 기반으로 한 신형 이제 무기를 북한이 이렇게 계속 개발하게 되면 네네. 단거리뿐만이 아니고 장거리에도 이제 탑재를 하게 되고, 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는 고체 연료를 쓴 미사일을 사전에 제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보다 이제 촘촘히 북한의 미사일 이동이랄지 또는 발사와 관련된 징후들을 우리가 찾는 작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촘촘한 그 방어망들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북한의 암호 체계랄지 또 여러 가지 그 사전 징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찾는 작업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한미 간에 지금도 많은 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협력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사실상 그 고체 연료를 쓴 단거리 미사일이랄지 예. ICBM을 사전 탐지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런 ICBM 개발이랄지 또는 핵실험을 지금 수준에서 억제시키는, 네. 또 더 이상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 능력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외교적 또는 남관계에서의 대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또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외교적 해법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군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다시 이제 채택이 됐는데요. 네. 채택된 게 이제 18년째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실효성을 말씀하시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실효성은 별로 없다. 예. 지금 인권 결의안이 18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요. 인권 결의안은 결의안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 조항이 없고,
실행 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제 상징적 압박 효과가 있고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을 보는 시선과 관련돼서의 북한의 그 부담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북한을 어떻게 인권 문제를 개선시키거나 이런데 그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북한의 식량 사정이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종합적으로 좀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연일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저체온증이나 동상, 동창 등 한랭 질환자가 이달 들어 벌써 5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올겨울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했는데요. 지난 1일부터 그제까지 한랭 질환자가 48명이나 신고됐습니다. 지난 같은 기간보다 60%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이 기간 사망자는 지난해 1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한랭 질환 추정 사망이 4명이나 나왔습니다. 한랭 질환자로 신고한 환자 대부분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는데요.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강력한 한파가 예보되는데요. 이럴 때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게 제일 좋고 외출할 때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눈시울을 밝히며 아쉬운 이별을 했던 벤투 감독이 폴란드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벤투 역시 폴란드와 일하고 싶어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폴란드 뉴스 포털은 벤투는 이미 폴란드 축구협회 후보에 올라 있다며 벤투가 폴란드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월드컵에서 36년 만에 16강전에 진출했지만 프랑스에 3대1로 무기력하게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감독의 비난이 화살에 쏠려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 매체는 폴란드 축구협회가 현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벤투 감독이 차기 감독 1순위 후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주 애완동물 가게에서는 앞으로 개와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바로 번식장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번식장. 반려동물의 의지와 무관하게 번식을 강요해서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뉴욕 주지사가 현지 시각 어제 저녁 뉴욕주에 사는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들은 안락한 주거 환경에서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2024년 이 법이 시행되면 애완동물 가게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임시보호소 등에서 보호 중인 유기 반려동물 등을 가정에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번식장 운영자도 한 해 9마리까지로 판매 마리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애완동물 가게들은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효력이 뉴욕주 밖에 있는 번식장에는 미치지도 않고 동물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만에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한파는 계속됐지만 눈이 모두 그치면서 교통 불편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내륙은 1에서 5cm로 눈이 많지는 않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서해에 만들어진 눈구름에 약한 저기압 영향이 겹치며 이번 겨울 들어 최악의 눈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최고 20cm, 제주 산간에는 5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17일부터 18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
빙판길로 인한 교통 불편뿐 아니라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도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눈폭탄과 함께 한파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주말 밤부터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휴일 아침에는 전국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철원 기온이 영하 18도, 서울도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고 광주 영하 6도, 대구 영하 8도로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시 호흡기 감염병인 독감 환자가 일주일 사이에 75%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서 독감이 크게 유행해 유행 기준의 24배에 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자 계절 독감도 유행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지난달 마지막 주 17.3명에서 지난주 30.3명으로 한 주 만에 75%나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층에서는 증가폭이 더 커서 일주일 사이 2배나 급증했습니다. 13에서 18세 의심 환자 수가 119.7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번 겨울 독감 유행 기준인 4.9명의 24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7에서 12세 어린이 의심 환자는 58.9명, 20대에서 40대도 36.7명으로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최근 독감 유행은 학교나 직장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독감 자연 면역을 얻은 인구가 적어진 것도 이번 겨울 확산세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청소년층들은 아직 방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실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겨울에 실내 환경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집단 발생 유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매년 있었던 일인데 올해는 특히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다만 질병관리청은 독감 유행이 보통 겨울 방학 때 꺾였다가 개학과 함께 다시 증가하는 특성 때문에 방학이 시작되면 위험도가 다소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독감과 함께 역류하는 메탄유모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도 주의해야 합니다. 독감과 달리 백신과 치료제도 없고 처음 걸리는 역류하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도 증가하고 있어 손 씻기와 익혀먹기 등 위생 수칙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월간 뉴이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올해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상황과 대책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와 물가 상승 등 어려웠던 올 한해 경제 상황을 돌아보고 부채로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올해 고금리, 고물가로 이제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무리하게 대출받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죠. 어느 정도 지금 어렵습니까? 네, 말씀대로 올해는 예상치 못한 급격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1%를 넘지 않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4월부터 6차례 연속 올라 3.25%까지 치솟았고요. 지난해보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부터 7달째 5%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둘러 자산을 형성해야 한다는 압박에 과도하게 빚을 낸 서민들이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장년층보다 자산과 수입이 적은 청년층이 타격이 더 컸습니다. 큰맘 먹고 대출을 일으켜 집과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유례없는 미국 기준금리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복이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큼 물가가 껑충 뛰었고 은행의 대출 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 3,000을 돌파했던 주식시장은 금세 하락장으로 돌아서 회복 기미가 없고 최근 3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던 부동산 시장도 매매는 물론 전셋값까지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이나 주식을 산 투자자들입니다. 당장 대출 규모를 줄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매달 내야 할 이자는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상황은 어떨까? 대출받아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30대 김모 씨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이제 주담대 금리가 2%대 또는 2% 중반대에서 많아야 2% 후반대였는데 제가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입주를 도래해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알아본 결과 정말 저렴하게 받아야 5.2%에서 가상금리 포함하면 5.5%. 김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 가격은 4억 원. 이 중 대출로 충당한 금액은 무려 3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도 매달 내야 할 이자만 170만 원이 넘는데 1년 뒤부터는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합니다.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어 분양받은 집에 입주해보지도 못하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들어가 살려고 청소까지 다 해놨는데 대출을 일으켜 주식에 투자한 30대 박모 씨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년 전부터 조금씩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돈을 잃으면서 제3금융권까지 손을 댔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없고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면은 훨씬 더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목돈 마련이라는 바람과 달리 박 씨의 빚은 어느덧 9천만 원까지 늘었고 보유한 주식 가치는 1,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300만 원이 발등에 불입니다. 중소기업 월급으로는 감당이 힘들어 퇴근 뒤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제가 시작해서 제가 이런 거니까 착잡하지만 어떻게든 갚아내서 다시 일어서야지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출금 상환 압박은 비단 박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 현황을 보면 대출 평균 금액은 40, 50대 중년층이 1인당 1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30 청년층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40, 50대가 10% 느는 사이 청년 세대는 30%나 늘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 2030, 40까지 포함해가지고 올해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분위기가 좀 확연히 틀려졌는데요. 그 대출 이자 부담이 한 1년 사이에 한 2배 이상 늘었다. 채무 조정이나 부채 탕감을 위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항상 이자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부담을 계속 호소하시고요. 무섭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전 국민적인 주식 열풍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도태될지 모른다는 사회적인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무리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쉽게 빚을 내준 금융기관과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이제 쉽게 빚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문제가 본질적으로 빚을 내지 않으면 이 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금융기관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죠. 돈을 너무 쉽게 빌려줘서 이거 가지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 위기에 몰린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긴급복지라는 틀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이 사람이 너무 생활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도록 해주는 거 정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했으니까 너는 빠져. 우리는 같은 사회이기 때문에 빠지는 사람이 빠지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소비자이고 국민이고 납세자이고 그렇거든요. YTN 권희범입니다. 영상에 나온 사례들이 모두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들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 통계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 통계도 심각합니다. 우선 올해 전체 가구 평균 부채는 약 9,100만 원으로 지난해 약 8,800만 원보다 4.2% 증가했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40대 가구주가 평균 1억 2천만 원 정도로 가장 컸고 30대가 1억 1천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청년 세대의 부채 증가율인데요. 20대는 지난해보다 올해 평균 부채액이 41.2%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평균인 4.2%보다 10배 넘는 증가율입니다.
통계청은 조사 표본 수가 적긴 하지만 대출받아 집을 산 청년이 늘었고 또 주택 임대보증금이 상승하면서 20대의 부채가 가파르게 올랐다고 분석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9세 이하의 경우에 금년에 금융부채를 얻어서 임대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가구가 몇 가구 발견됐습니다. 금융부채도 증가하고 임대보증금에서도 증가율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대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30 청년층의 재무 건전성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39세 이하 청년 세대가 가장 높고요. 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 세대 중 유일하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늘었습니다. 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요. 당분간 이제 고금리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 경기 전망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빚을 낸 이 청년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좀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점이 있는데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는 조급한 마음으로 추가로 빚을 내거나 위험한 투자에 손을 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빚을 줄여나가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현재 대출 상황이 과도하게 부담될 경우 이자율이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자산이 얼마가 있고 재산이 얼마가 있고 소득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빚이 얼마나 되고 그거를 이제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상황을 객관화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청년 채무를 조정하거나 상담해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례로는 뭐 신용회복위원회, 뭐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이런 데들이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전문 기관들의 도움도 좀 받아보고 현재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월간 유의저 다음에는 어떤 주제 다룹니까? 네, 월간 유의저 다음 시간에는 대형 산불 문제를 짚어봅니다. 지난 3월 울진과 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난 것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확인해보니 올해 1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타는 대형 산불만 모두 11건 발생했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직접 울진과 삼척에 가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고 대형 산불 발생 원인과 대책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희범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